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최종 인수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전 불참 의사를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산업은행은 다음 달 초 이사회 승인을 거쳐 현대중공업과 본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매출 약 1조 2,5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4% 증가한 규모로 제주항공은 공격적인 신규 취항과 일본 및 동남아 노선에 대한 거점 다변화 전략 등이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전 안전 강화 등 환경 비용 증가가 영업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한전은 연말까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 1조 7천억 원가량을 절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소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작은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장 이어서 오늘도 상승으로 결국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이어졌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이들 주요 종목으로는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 밖에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일부 테마주만이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한 연기와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으로 시장은 기대감 속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5% 상승한 2190.47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33% 상승한 46,050원에 SK하이닉스는 2.43% 상승한 7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39% 하락한 730.5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약보합권 마감으로 74,200원에 신라젠도 역시나 1% 넘는 하락으로 72,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에 대한 부분에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움직였고요.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도 전달을 좀 해드리겠지만, 평소보다 좀 더 특별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많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 다채로운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장 정석투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주요로 보셔야 할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부터 도와드립니다. 자, 연일 외국인은 수급 쪽으로는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오늘 선물 쪽에서도 매도세를 보인 상황 속에서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홀로 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학 과장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더욱더 구체적으로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장 분석을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거든요.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코스피는 2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이제 등락 결과고요. 그럼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역시 코스피는 대형주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소형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던 반면에 그 대형주 지수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의 강세가 역시 가장 돋보이는 이런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업종 구분이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고요. 특이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오늘 재밌죠? 외국인과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도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형주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전기전자의 힘이에요. 사실 수급만 본다면 오늘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매도가 나오면은 상승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 이상 종목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마감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마감했어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 5% 이상 종목을 따져보면 오히려 코스닥이 더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더 강한 쪽에 5% 이상 상승 종목이 많은데 오늘은 코스닥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차트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현재까지 이 흐름, 최근에 이제 단기 고점 찍어주고 밀렸다가 이제 오늘까지, 이건 뭐 그냥 딱 상식적인 흐름입니다. 크게 이거는 놀랄 것도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코스닥 잠깐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음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숨가쁜 거죠. 뒤늦게 이제 영차하고 이제 120선 돌파를 했죠. 코스피보다 좀 어떤 시점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좀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이제는 좀 숨가쁜 이런 양상이고요. 역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대형주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코스피 대형주 지수예요. 당연히 지수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핵심은 뭐냐?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는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왜곡성 상승이었습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이제 유지시켰어요. 초반에 확 끌어올린 게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였죠. 그리고 나서 중국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됐는데 중국이 좋으니까 이게 유지가 된 거예요.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중에 중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현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을 좀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20선 돌파하고 나서 이제 좋은 상태인데 그 흐름이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해외 증시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금 차트고요. 중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중시장이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약 1년 만에 120선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한 뭐랄까, 이제 중국도 종국점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7선 이탈이 이 시점에서 왔다고 제가 분명히 최근에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만에 회복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27선 이탈하고 나서 보통 회복이 좀 빠른 경우가 있고요.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회복했다. 이걸 빠르다고 봐야 될까요? 느리다고 봐야 될까요? 느린 거죠.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의 120선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하든 아니면 다시 그 추세가 바뀌든, 그러니까 120선 이탈했다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회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재하락할 수도 있고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이 걸렸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고요. 다시 코스피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스피 차트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이 모든 차트 다 찾아보세요. 21일 연속 5일선 지지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초강세장에서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1월부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 추세를 보라고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약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지수가 여전히 하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초강세장, 올해 1월 초에 이제 역사상 최고점을 여기서 기록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이 구간들 보시면 굉장히 강세장이었죠. 또 이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 여러분 다 환산해 보세요. 이때도 21일 연속 5일선 지지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왔다는 게 일단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비정상이라고 봐요. 이게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튼실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바꿔 가야죠. 21선까지 아니래도 5일선 조정도 안 나오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개별주에서도 드물어요. 일반 종목에서도 21일 연속 5일선 지지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하물며 지수가 그렇다. 정상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본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베어마켓 랠리의 정의에 대해서. 61선 돌파는 시작이고 120선 돌파는 확인이다. 일단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인데 120선까지 돌파했다. 이것도 역시 비정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이거는 오히려 정상적 흐름이 아니다. 그리고 120선을 월등하게 돌파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 흐름을 볼까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언제부터가 이제 하락 추세였었냐?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지난 3월 초순이었습니다. 이때가 61선이 120선을 이탈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61선이 120선 이탈하면 제가 하락 추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어때요? 여전히 지금 우측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빨간색 라인이 파란색 라인보다 더 높아요. 여전히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락 추세에서 5일선을 21일 연속 지지를 하고 61선 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120선을 월등하게 돌파했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작년에 3월부터 6월까지 이 빨간색 120선을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랬죠? 3월 초에 북한 변수가 이제 호재로 작용했죠.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다음에 6월에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빨간색 120선을 돌파했다고 한들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방송을 1년 이상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 보험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정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반드시 제대 리터 나온다. 그리고 자,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작년 9월에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작년 9월 말 10월 초 미국은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어요. 다우존스가.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작 저 정도 반등밖에 안 나왔습니다. 미국 다우존스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60일 120선도 돌파 못했어요. 빨간색 돌파 결국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돌파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3, 4, 5, 6 하락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3, 4, 5, 6에서 들쭉날쭉하면서 120선 돌파했던 것은 전형적으로 변수에 의한 그런 비정상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9월 하순 있잖아요. 이때 미국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 10월초 역사상 최고점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반등이 어때요? 1월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괴리감이 있죠. 이때 이 고점하고 비교해보세요. 여기 뭐 반등했다 그래 봐야 고점 이 괴리감이 커요. 그리고 결국은
120선 돌파도 못했어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돌파한 건 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왜곡에 의한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왜곡. 그래서 비정상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수에 의해서도 비정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왜곡에 의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작년 봄은 비정상 중에서도 변수. 올해 1월은 비정상 중에서도 왜곡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동그라미 뭡니까? 저걸 못 들어주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해외 증시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중국 얘기했었죠. 중국.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은 왜곡이나 변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120선 회복했잖아요.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수가 빠져도 이게 계속 120선 회복을 못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했다가 또 다시 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보라고요. 1년 전에 120선 이탈하고 나서 무려 1년 만에 한번 반등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동안 중국이 낙폭이 좀 과대했었잖아요. 이게 정상이란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봄이 비정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올해 그 120선 돌파한 거는 한국이 더 오히려 더 빨랐잖아요. 중국보다. 중국을 뒤따라가고 추정하면서 더 빨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 잠깐 볼까요? 다우존스가 작년 10월에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강했던 거죠. 1월 고점이 여기였었는데 밀렸다가 다시 돌파가 됐어요. 그때 한국은 어땠다고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작년 9월 말. 현격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도 25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끝났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논리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간 할애를 좀 해야겠지만 오늘 이제 교육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 직업을 21년째 하면서 투자 경력이 31년째 되면서 가장 극심한 왜곡을 본 게 바로 금시세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장중에 비공개로 강의를 해드렸는데 100% 똑같이는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왜? 비공개로 했던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금시세인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주식을 비롯한 모든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는 왜곡과 변수 때문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론과 반대로 움직이는 왜곡은 제 투자 인생에서 처음 봤어요. 자,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양적 완화 기간이 언제였냐? 2009년 3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2014년 10월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시작됐던 게 이 시점. 그리고, 양적 완화 끝났던 게 이 시점입니다. 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돈을 헬리콥터로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돈을 막 풀었어요. 자,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여러분 너무 제가 무시하는 질문인가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가요. 이게 모든 경제학적 이론에서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금값은요, 여기까지 올라가다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오히려 양적 완화 시작했던 이 시점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게.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구간의 금값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었잖아. 여기까지. 저는 왜 이런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비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투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은행이 평균 160달러 이상에서 금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이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뉴스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2조 원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평균 이 매수 가격이 얼마였냐, 매입 가격이 필라델피아 금지수로 환산하면 160달러가 넘어요. 최소가.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160에서 200달러 사이에서 여기서 집중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매수한 거예요. 이거 뉴스에 나온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그 사람들 논리는 맞아요. 다들 경제학
석박사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이론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야, 이거 미국이 앞으로도 양적 완화 계속 지속될 건데,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고, 당연히 금값이 올라갈 거다. 여기서 잔뜩 늦었습니다. 그걸 평택촌 놈은 언제 웹사했느냐? 여기서 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초반까지 여기서 제가 집중 매입하라고 했어요. 왜? 저는 이걸 그때 파악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왜곡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실제로 이 실전을 여기서 강력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를 5년 이상 보신 분들 다 알아요. 제가 이쪽 직업을 하면서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이거는 예측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판단 잘못해갖고 완전히 금 배팅 잘못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투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금값이 폭락을 해요? 왜? 이건 왜곡이 있었다는 거죠. 왜 왜곡이 있었는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건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 투자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현재 시장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상 중에서 왜곡이다. 자, 이 점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시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주요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으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고 그 밖에 업종에 대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코스피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5% 이상의 종목은 좀 코스피보다는 좀 능가를 했지만 코스닥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네, 한국단자, OCI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은 한국단자와 그리고 OCI에 대해서 좀 꼽아주셨는데 자 먼저 한국단자 같은 경우 오늘 7% 넘는 상승으로 47,050원에 또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된 상황이고요. 반대로 OCI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조정시 매수하세요. 사실 한국단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그냥 홀딩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밀리면 들어가고요. 여기서 따라가는 건 그건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도 그건 아주 비합리적인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았죠? 오늘 굉장히 이제 아주 좋았어요. 근데 굳이 던질 필요가 없는 게 한국단자의 현재가를 감안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 이긴 사람보다 평가 손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보세요. 당연하겠죠? 현재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온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면 자 한번 보시라고요.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이 종목을 매매한 사람 중에서 평가 이익이 많겠어요? 평가 손이 많겠어요? 평가 이긴 사람은 정말 한두 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대다수가 평가 손입니다. 엄청나게 물렸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여태까지 홀딩했다면 조금 더 한번 갖고 가보자. 왜? 이 종목은 어차피 이건 약간 나홀로 종목에 해당해요. 지수 연동형도 아닙니다. 지수가 2018년 1월 하순에 최고점 기록했잖아요. 1월 29일에. 근데 이 종목은 역사상 최고점이 언제냐? 여기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15년이에요. 지수는 2018년 1월까지 갔는데 이거는 2015년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수하고 따로 노는 종목이죠. 그래서 꼽아봤고요. 한국단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저는 이거를 2007년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2007년 이 시점이죠. 이쯤 관심 갖다가 야 이거는 언젠가 한번 묻어둘 만하다 싶어서 이거를 제가 2008년에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초우량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뭐냐면 기업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11만 원까지 갔거든요. 물론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한국단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다가 여기서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세 하락은 지금 시작했거든요. 이미 한참 전에
4년 전부터 이미 제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은 초장기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럴 때가 나올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슬쩍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에요.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참 억울하죠. 지수에 비해서 너무 억울해요. 딱 봐도 어떻습니까? 지수보다 훨씬 약하잖아요. 지수보다 훨씬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유자는 그냥 홀딩으로 매도하시고요. 지금 던지기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근데 미부자는 여기서 따라가냐? 아니에요. OCI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1년이었어요. 이 당시죠. 또 60만 원 딱 기록했던 그날 제가 선언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거는 대폭락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80만 원은 뭐 이거는 거의 없고요. 뭐 기본 100만 원, 뭐 심하게는 뭐 150만 원 간다고 하는 전망이 난무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 60만 원 왔는데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폭락이 나올 거다. 그리고 반드시 15만 원 깨진다 그랬어요. 자, 15만 원 라인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깨졌죠? 제가 그 말 하고 나서 딱 2년 뒤에 깨졌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고점과 저점 중에서 고점을 더 잘 잡아요. 지수나 종목이나. 왜냐하면 제 마인드 속에 그게 확 바뀌어 있어요. 매수는 약간 느려도 돼요. 근데 매도는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해요. 그게 투자입니다. 왜? 조금만 하다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에 콱 박혀 있는 게 있어요. 매수는 최저점 하면 좋은데 약간 늦으면 상관없다. 근데 매도는 정말 정확해야 된다. 왜 그러냐? 평가 이긴 사람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들어갔어요. 고점이 15,000원이에요. 그럼 14,000원을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쉬움이 남죠. 좀 전에 15,000원이었거든요. 13,000원을 밀리면 어때요? 더 아쉬워지죠. 평가 이긴데도 불구하고. 사람 욕심이 그래요. 반대로 자 10,000원에 들어갔는데 고점에 들어간 거예요. 9,000원, 8,000원, 7,000원 전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던져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는 그렇게 대응해달라. 오늘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인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유자 경우에는 홀딩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가격대 조정 시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OCI는 정석 투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또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좀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전에 뭐 주식 선물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 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홀딩 이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내용으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더욱더 특별하게 오늘은 또 학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 배워볼까요? 네, 카카오, 그러니까 구사명이 다음이었죠. 네, 카카오를 이긴 네이버.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NHN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는데, 이거는 주식 투자에서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그리고 투자와 인생에서도 저는 이거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남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해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하겠는데요. 먼저 사명 변경에 대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처음에 다음이었어요. 이름이 다음이었다가 다음이 카카오가 합병되면서 다시 카카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다음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이라는 회사에 카카오가 합병이 됐어요. 그러면서 카카오로 이제 됐고요. NHN은 뭐냐면 원래는 그 옛날 설명이 NHN이었어요. 그러다가 네이버 플러스 한게임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원래 NHN이었거든요. 그래서 NHN이 뭐냐면 N은 네이버, H는 한게임. 그래서 NHN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그러다가 지금은 네이버로 이제 분리가 됐죠. 그렇게 됐는데 핵심 내용이 뭐냐?
압도적 1위를 기적적으로 역전한 성공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네이버가 다음을 이긴 거예요. 네이버가 다음을. 제가 오늘 종목 상담이 약간 좀 숫자가 작아도 이거 꼭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자,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잖아요. 필요 조건은 1등의 자만심, 충분 조건은 후발업체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압도적 1등을 후발업체가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1등이 자만해야 됩니다. 왜? 1등이 자만하지 않으면 후발업체가 기를 쓰고 해도 이기기 어려워요. 두 번째, 1등 업체가 자만한다고 그러면 쉽게 역전하냐? 아니에요. 후발업체가 혁신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역전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기업사에서 맥주 여러분 아시죠? 화이트 맥주 출시 이후에 오비 맥주 역전했어요. 연세 드시는 분들 알거든요. 옛날에 조선 맥주였죠. 조선 맥주가 오비 맥주한테 게임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브랜드명을 화이트로 만들어서 출시하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가 뭡니까? 99년에 출범한 네이버가 절대 강자 다음을 역전했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카카오죠. 카카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뭐 카카오라고 안 하고 그냥 다음이라고 얘기할게요. 다음은요, 1999년에 이미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절대 강자였죠.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400만 원. 무지막지하지 않아요? 99년 가을에. 그때가 1999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 그런데 네이버는 어떤 상태였었냐? 1999년 6월에 설립이 됐어요. 5월인지 6월인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5월인가 6월인가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이 포털 사이트로서 점유율이 90%가 넘었어요. 왜? 한메일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메일을 무료로 쓰게 해주니까 다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왜? 이메일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제공해주는 데가 없어요. 선점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메일을 쓰기 위해서 다음으로 몰려들었고, 그래서 다음은 코스닥이 상장하고 나서 99년도 11월에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어땠다고요? 만들어진 지 몇 달 되지 않은 회사예요, 그 당시에. 다음이 황제가 됐을 때 네이버는 속된 말로 구멍가게였다니까요. 직원 몇 명이나 됐겠어요. 우리들밖에 안 지나는 회사가. 도저히 다음을 역전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도. 놀랐죠? 이런 얘기 처음 들으니까 정말 놀랐죠? 근데 왜 역전했냐? 저는 2000년 가을이었습니다. 2000년 가을에 다음하고 네이버를 막 분석해 봤어요. 근데 제가 딱 무릎을 쳤어요. 두고 봐라. 네이버가 역전할 것이다. 반드시 역전한다. 모두가 저를 비웃었어요.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정말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랬냐? 바로 이거예요. 다음이 자만심에 빠진 게 보였어요. 제 눈에. 전체적으로 다음 사이트를 다 분석해봤어요. 얘네들 자만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네이버가 혁신을 기하고 있구나. 그 혁신이 바로 뭡니까? 검색식을 등장시킨 거예요. 다음도 있었지만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은 똑같잖아요. 한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이나. 뭐가 달라요? 검색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급속도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자, 차트 잠깐 보실까요? 보세요. 이게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옛날 다음이었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이게 99년 차트예요. 자, 지금 여기죠? 그 가격을 아직도 돌파 못해요. 그 과거에 얼마나 이게 엄청난 주식이었는지 아시겠죠? 이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저점은 좀 높여졌지만 올라갔다고 해봐야 아직도 99년 가격을 회복을 못해요. 얼마나 거품이 많은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네이버 어떻습니까? 네이버가 2003년도 그 당시에 이제 상장했을 때 그때 가격대 자체가 2,000원대였습니다. 이게 20만 원 넘어갔으니까 얼마죠? 100배가 갔어요. 100배. 상상이 가요. 엄청나죠?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압도적 1등을 쿠발 업체나 뒤따라온 사람이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1등이 자만할 때, 그때를 기다려야죠. 1등이 자만하지 않을 때 노력해봐야 힘만 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때를 노리자는 거죠. 이거는 경제나 정치나 다 똑같아요. 정치에서도 저는 대통령 된 사람들, 그리고 재벌 된 사람들 다 연구 분석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해서 재벌이 되는지 연구 분석을 다 했어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때를 잘 타야 돼요.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타이밍 잘 잡듯이. 그래서 이 얘기 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강의 해줄 사람 대한민국에 없을걸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께 좋은 강의 많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종목은요, 다음과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부분 두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풀어드렸습니다. 일단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린 만큼 앞으로 있어서 두 종목에 대해서 또 비교하고 또 대응 전략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7119님의 질문입니다. 하이트 진로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16,600원에 비중 3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하이트 진로 종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하이트 진로의 종가는요.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 되면서 17,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약보합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첫 번째 질문 하이트 진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치상도 치악도 아닌 매수입니다. 그래서 시약점 되겠고요. 밀리면 본전 매도하시고 올라가면 한 10% 정도 가볍게 단기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본전의 손절을 잡으시고 그리고 수익은 10% 매도 이후 재매수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202님의 질문입니다. 인지 컨트롤스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8,860원에 비중을 1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 인지 컨트롤스는 4% 넘게 빠지면서 8,210원 마감이 됐는데요. 자, 학 과장님 인지 컨트롤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비약점에 해당하겠고요. 과정상 추격 매수입니다.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 후에 다시 재매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는 D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0982님의 질문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가 19,3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은 2% 넘는 하락으로 15,750원 마감이 되면서 지금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F학점입니다. 추격 매수와 손절 비실행의 문제인데요. 물론 뭐 이 종목보다 더 손실 많이 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과정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학점인데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이거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라인이에요. 이분이 매수를 여기서 했는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질문할 때 매수 시점까지 얘기는 안 하거든요. 매수 가격을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종목 질문할 때 매수 시점도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상당히 이게 디테일하게 제가 분석합니다. 왜? 똑같은 가격이라도 언제 매수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거든요. 근데 전부 다 가격만 적어줘요. 그럼 제가 모르죠. 이걸 언제 매수했나. 근데 어떻습니까? 언제 매수했던 문제라는 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한번 날아가나 싶을 때 그때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너무 프로세스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야구로 말하면
거의 그 머리 높이로 올라오는 공을 휘두른 거예요. 당연히 안타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F학점으로 확인됐고요.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이후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합니다. 다음 질문은 끝자리 2340님의 질문입니다. DKT를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13,800원의 비중 20%입니다. DKT 오늘은 13,800원 마감이 되면서 오늘 매수가와 종가와 동일한데요. 자,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약간 성급한 매수 가격대입니다. 약간 성급해요. 그래서 이제 시약점에 해당하고요. 손절 5% 또는 수익 10%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왜 성급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신규주예요. 신규주다 보니까 보통 신규주는 5일선, 21선까지 나옵니다. 근데 61선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왜? 3개월이 지나야지 61선 생기죠. 6개월이 지나야지 120선 생기잖아요. 왜냐하면은 61선은 거래일수로 60일이 지나야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1개월이 20일이니까 3개월이면 60일이잖아요. 3개월 지나야지 60일 생기는데 이거는 60일선도 없어요. 당연히. 왜? 3개월이 안 됐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신규주의 경우에는 5일선 매매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서는 물론 여기서 매수했다고 뭐 무조건 안 간다는 건 없습니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5일선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뭐 대충 여기가 되든 여기가 되든 예측 매수라던가 아니면 확인하고 들어가던가 이게 일반적입니다. 왜? 추세가 없잖아요. 61선도 없는 종목은 추세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K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가와 매수가가 좀 동일한 상황인데요. 시약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는 목표가 10%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7660님의 질문입니다. 신흥 SEC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37,6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신흥 SEC는요, 약보합 마감으로 35,850원에 마감이 됐는데, 자,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요, 대학점입니다. 반등 고점 매수가에 해당하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는 뭐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설명드리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예요. 61선이 120선 이탈했죠. 하락 추세입니다. 자,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5일선, 21선 탈 때 매수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기입니다. 이분은 매수 어디서 했냐? 여기에요.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수한다고 해서 손실 본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안 좋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법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방법이 곧 효율성이거든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석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위험 관리와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저는 사람을 분석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합리적인가? 이 사람이 효율적인가? 일단 비합리적이면 더 이상 고민을 안 해요. 따질 것도 없어요. 왜냐? 합리성은 일종의 총론에 해당하거든요. 효율성은 강론에 해당해요. 합리적인데 이 사람이 효율성까지 갖고 있나? 그러면 어떨까요? 성공할 확률이 높죠. 자,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합리적이에요. 거기다가 상당한 어떤 효율적 그 마인드까지 갖고 있어요. 성실한 건 기본이고요. 불성실한 사람은 이거는 뭐 고민할 가치도 없어요. 저는 불성실한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불성실한 사람은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피해를 주거든요. 저는 불성실한 사람 싫어하는데 성실해도 합리성과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전 딱 봐요. 그러면 딱 보이죠. 주식만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시간이 좀 빠르겠다, 늦겠다, 성공하겠네. 너는 절대로 성공 못해. 복권이나 사라.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효율성은 뭡니까? 이왕 할 때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시간, 돈, 육체, 정신, 소모가 작으면서
최대치 결과를 뽑아내는 게 이게 바로 효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 SEC에 대한 부분을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D약점으로 확인됐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3240님의 질문이고요. 오리엔트 바이오를 매수가 1,300원에 보유 중이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중은 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오리엔트 바이오 지금 오늘장은 1% 넘게 하락하면서 564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학 과장님, 이 질문,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F학점이고요. 최고점에서 추격해서 하셨고, 손절 비실행인데, 손절 시점이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래서 이분은 일단 중기홀딩 하세요. 왜? 던질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중기홀딩 하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더 기다리는 거고, 밀리면 추가해서 노리면 되는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이분은 의심스러워요. 여기서 매수했다고 지금 질문 줬거든요.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떨어졌다 여기에요. 그래서 전 딱 이 질문 받아보고 생각했죠. 이분은 분명히 그 워스트 질문에 꼽혀서 책을 받아보고 싶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런 저 가격에 매수해서 여기까지 밀리면은 질문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워스트 질문 꼽혀갖고 책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보다는 정말 다른 시청자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을 해드렸는데 일단 중기 홀딩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주가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재판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에서 2349님의 질문 만나볼게요. 대면 코퍼레이션을 매수가 2,73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대면 코퍼레이션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2,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합점이고요. 과정은 좀 아쉽습니다. 다만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인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매수 시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똑같은 라인인데 여기서 매수했으면 이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으면 그나마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유실선 빠지면 더 좋은데 안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도 타이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질문하실 때 이왕이면 시점까지 좀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매수 가격 비중 이렇게 적어주시면 조금 더 섬세하게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면 코퍼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C약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즉시 매도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도 학 과장과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어갔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재반등 가능성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제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장중 흐름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장중 흐름 중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 중국 증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9시에 우리나라 개장이 되는데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아마도 내일 약간 혼조세가 나올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중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그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든가 뭐 대형주 지수, 뭐 전기전자 이런 것까지 다 받아요. 좀 웃기죠.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약한 시장이거든요. 가장 약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혀요. 미국이 작년 10월 초에 다우존스가 최고점 찍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작년 2월 초에 베이스선 하락해서 이제 겨우 1년 만에 한 번 반등 주는데 한국보다 더 못하죠. 그걸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일은 중국 증시 오전 10시 반 이후에 체크하자. 그리고 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못해요. 하지만 가끔은 예고 없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반등 가능성을 좀 유지하고 있다. 장중 흐름에 대한 확인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내일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